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FOMC 약간 실망감이 배어있는 듯 하지만 낙폭을 본다면 글쎄요, 기대치가 원래 낮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한 8시, 9시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22 통화정책회의에 거는 기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상충하면서 어제 오늘까지도 코스피는 숨을 골랐는데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붙어줬었는데 외국인이 돌아서자 코스닥은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시 넘어서면서부터 기관 순매도와 거의 맞물렸는데요. 타이밍상 2% 넘게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오늘 낙폭을 많이 줄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사실상 무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눈은 22 회의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 보합권을 맴돌다가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후 들어 1870선 초반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장중 기관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지수 소폭 더 밀려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일보다 0.56% 하락한 186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한 2천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엿새 연속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수급의 주요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점차 하락폭을 틔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어제보다 0.41% 하락한 46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을 확인해보면 오늘 개인은 500억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실망감에 엿새 만에 상승했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관망심리 속에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20전 상승한 113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2.85% 밀려나면서 126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0.14% 하락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각각 0.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만 자동차 3인방 중에서 상승불을 밝히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당 1,000원씩 오르면서 23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0.11%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장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23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신한지주가 0.42% 하락한 반면에 한국전력이 1.38%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7% 오르면서 28,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도 1.27% 상승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1.54% 오르면서 13,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0.6% 하락했네요. 6,6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젠백스도 1.62% 하락하면서 36,450원에 SK브로드밴드도 0.17% 밀려나면서 2,9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 업종별 혼조세로 마감을 한 오늘장,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주는 단기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에 연일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막판에 상승 전환한 SK하이닉스와 LG전자 각각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가 2%대로 하락하면서 14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주당 3만 7천원씩 하락하면서 126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1%대로 하락하면서 23,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15만 7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O일이 1.78% 상승했고요. 금호석유가 주당 1,500원씩 상승했습니다. 코롱인더 역시 2.58% 오르면서 67,700원에 대한유화도 강보합권에서 66,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통신주도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유플러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무선 가입자가 2분기에만 30만 명이 늘어났다면서 LTE 시장을 선도하며 하반기엔 성장 추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LG유플러스는 3%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6,9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과 KT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0.17% 밀려났네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대부분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진흥저축은행은 9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저축은행은 1630원, 신민저축은행도 1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만 막판에 좀 더 밀려났는데요. 2.27% 하락하면서 34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력난 우려에 따라 발전 설비 분야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3.47% 오르면서 62,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 추가 발견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당 1,400원씩 오르면서 4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새내기 공모주죠. 나노스가 상장 첫날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카메라 모듈 등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시초가가 오늘장 9,280원에 시작을 했는데 주당 1,370원씩 오르면서 1,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영화 도둑들의 흥행 소식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가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436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인 8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괴물과 트랜스포머 3보다 약 30만 명을 웃도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막판에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2.4% 하락 마감했는데요. 2,0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 밤이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어떤 이슈가 있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본격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이슈부터 화면에 있다고요.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22 결과로 코스피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할까? 두 번째, 외국인 매수, 리스크 완화 신호로 볼 수 있나? 세 번째, 전차 군단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중소형주, 이제 대형주로 갈아타야 할까? 자, 22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야 좋을지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22 결과로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어려운 이유, 선반영 때문입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사실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22 총재의 언급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으로 또 다시 외국인 수급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1900선을 이제 뭐 상회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가려면은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렇게까지 지금 계속 뭐 각국의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뭐 LTRO나 뭐 계속 경기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저는 엑셀하고 들었는데 9월 14일 정도에 또 재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의 어떤 시간 끌기 정도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3차 LTRO라 그래서 우리 올 초부터 3월 말까지 계속 국채 관련된 이제 양적 완화 그런 부분이랑 SMP라 그래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죠.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ESM 은행 그 영국 펀드 7월 달에 원래 만들어지기로 했던 부분 9월 달로 연기되는데 그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부분 이 세 가지였는데 지금 일단 두 번째 말씀드린 국채 매입은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액수가 지금 남아있는 게 10월 달에 스페인이 한 300억 유로 정도 만기가 또 돌아오고요. 12월 달에 530억 유로 정도 이태리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자잘한 것들 합쳐서 한 2천억 유로 이상이 하반기에 남아 있는데 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2천억 유로 이상의 어떤 부분이 되려면은 독일이 신용을 담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계속 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독일이 과연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0일은 이미 그러면 이거 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독일이 계속 뭐 20이 너희는 뭐 이렇게 너무 간섭 말고 그냥 물가나 관리하지 지금 계속 그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부분, 예. 이게 지금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반대로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독일도 어쩔 수 없이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단 내일만 놓고 봤을 때는 당장 그렇게 바로 이렇게 카드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9월달 일정을 말씀드린 부분은 또 그때까지 또 시간 끌기를 하면서 또 압박을 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 오늘 그리스 연정에서 이제 긴축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그리스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은 독일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독일이 원하는 거를 지금 계속 성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뭐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경기 부양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X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이 구간에서는 차익을 좀 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의 박스권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히는 ECB에서 뭐 그렇게 크게 국채 매입 외에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의진 팀장님은 네. 결과 자체를 조금 더 낙관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관보다는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S&P, 그러니까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지금 주요국이겠죠.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지금 선호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지금 이벤트에 대한 집중을 하면은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매매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가에서 못 들어갔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슈 자체가 해결되어서 그 뒤에 주식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두 축이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아직까지 심리 자체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오늘 결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을 부분인데 이들이 좀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 그다음 비차익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열어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자체가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시해도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한번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을 22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회의가 아니라 네. 현재 수급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보고 계시군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어느 정도 지금 위험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는 개선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한 차례 뭐 1900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지금 뉴스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뉴스를 확인하시고 대응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자체는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굳이 현금화할 필요까지는 현금을 좀 갖고는 계시되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재 자체가 돌발 악재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유로존 붕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의견주를 싸움하다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넘어간다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뭐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뉴스 그러니까 22 정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은 지금 맞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산 금액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빨리 나갈 필요는 없지 않나. 아무래도 지금 이벤트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흐름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 얘기하셨는데요. 곧바로 외국인에 대한 우리 김주선 대리 의견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최근 매수 리스크 완화 신호로 봐야 하나?
자, 역시 그렇다.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홍희진 팀장님이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근데 2조 가까이 오늘까지 이제 샀다 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냥 단기로 워낙 좀 또 팔았으니까 5월달 이렇게 급락장 맞으면서 좀 단기로 좀 사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할 가능성,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짜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짜 두시고 대응을 하시되 미리 그거를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시기, 그러니까 2008년도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환매 열풍이 좀 불었을 당시겠죠. 그때는 외국인들이 이미 좀 이탈을 했었고 200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2008년 여름이 지나자 급락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외국인들을 먼저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지금 6월 22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 16,000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한 이후로 주가 자체는 그 라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6월 달 요 라인이죠. 지금 보시면 21선에 대한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로 시장을 좀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오늘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현물 매수 2조 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계약수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좀 많은 계약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누적으로 보시면은 15,000계약 정도가 지금 4일 동안에 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일단은 시장은 일단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성으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해줄 때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차익 순잔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2,600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강세장에서는 2조 원 이상 차익 순잔고가 들어오는 걸 감안을 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1조나 2조 정도 가까이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철저하게 좀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매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우려하면서 너무 보수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은 수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좀 따라가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맞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돌발 악재에 대한 대비는 좀 반드시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 이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현금을 또 조금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김주선 대리님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주 긍정적으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1770에서 80에서도 사실은 매도세 있었지만은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제가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7월 27일 날부터 이제 4,700억, 4,900억 해서 지금 1조 6천억 정도 4일 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초에 이제 LTRO 2차가 시행되면서 3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여기 밑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외국인들이 제 기억에 한 11조에서 22조 사이를 11조에서 12조 사이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4일 동안 1조 6천억 샀는데 누적으로는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만약에 내일 LTRO 3차나 혹은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3월 예전에 올 초에 있었던 그 정도 매수세가 아직 4조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일 그 정도의 어떤 액션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부분도 삼성전자에 좀 많이 집중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림 현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이 이제 계속 강하게 매수가 계속 나오기에는 내일 이슈를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매도로 돌변할 가능성은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하단은 좀 높이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1,800 밑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FOMC 회의에서도 그랬고 내일 나오는 것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실히 해주는 정도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박스권을 뚫을 정도의 어떤 액션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올 초에 나왔던 LTRO 2차가 나왔을 때 수급 변화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수급 또 22회 결과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좀 알아보죠. 전차군단 쏠림 현상.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자, 전차군단만 가는 장 아닐 거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이제 골고루 올라갈 것인지, 뭘 사야 좋을지 이런 얘기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좀 계속 유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같고 방금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조선하고 화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사실 좀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안 드렸잖아요. 네. 조선화학 정유 같은 거 안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요즘은 정유 같은 게 아니죠. 예, 정유도 좀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많이 올랐긴 했는데 거의 정유님. 네. 예, 정유님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특히 조선 같은 부분이 저는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최근에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바로 나오기 힘들겠지만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고 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더 짧게는 더 단기적으로는 좀 중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중에서도 5천억 이상 되는 것 중에 유망한 종목도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장이 되는데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이 차익이 나온다면은 좀 다른 부분에 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탈을 피신을 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는 왜 같이 물론 삼성전자가 오버해서 좀 많이 갔지만 네. 차에서는 왜 물량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동차는 사실 오름폭이 사실 생각보다 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지지가 나올 것 같고 또 기관이나 이쪽에서도 자동차에서는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사실 오름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네. 외국인도 그만큼 많이 샀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자동차는 뭐 우리가 되게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차는 계속 갈 건데 그 외에 중형주나 혹은 다른 섹터로는 조선화학 정도 순환매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고 홍혜진 팀장님은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LG상사라는 종목 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해요. 예, 상품 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먼저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 금호석에도 그런 맥락으로서 지난번에 추천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의 저점을 거의 깨고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품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 흐름 자체는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품값이 안정이 됐다는 것 자체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품값이 안정이 되고 상품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간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품 관련주라든지 앞서도 지금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뭐 조선이나 그다음에 뭐 화학 그다음에 보시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 정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8월 18일 날 라마단이 종료가 되죠. 아무래도 네. 보면 오늘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급등이 나온 이유 자체는 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서 오늘 3%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건설업 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라마다 기간 동안은 수주가 없어서 그러니까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수주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건설업종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라마단 끝나면은 그렇죠. 끝나서 예. 만약에 첫 수주가 어디서 나온다라면 그것 또한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자체도 상당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차는요?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던지시되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수급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수급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조금씩은 올라가지만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네. 흐름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것은 기아차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네.
확 사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기아차를 제일 많이 그렇죠. 샀던데. 누적해서 예. 계속 사고 있죠. 5월달, 네. 6월달, 7월달.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일단 이런 흐름 자체가 깨져버리면 그때는 좀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다라는 자신감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좋지 않다라면은 일단은 뭐 주가 하락 자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요타가 상당히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던질 만한 그런 던질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서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는 관점으로 좀 자동차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전차 외에 이제 조선, 화학, 건설 정도를 이제 그 다음 오를 만한 섹터로 얘기를 좀 들어보았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소외된 중소형주. 아, 참 이게 문제죠. 대형주로 이제 진짜 갈아타야 될까? 자, 중소형주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는 대형주 그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저점 대비 한 100포인트가량 올랐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 중에 전체 포트로 얼마나 웃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소외된 박탈감, 그러니까 저 아는 분들도 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시장이 여기서 대형주만 오른 다음에 꺾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만약에 이슈로 인해서 이번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이라면은 대형주만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고 계속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만 있다면은 대형주가 상승한 뒤에 그 뒤에 저평가인 종목들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굳이 여기서 팔고 갈아타시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종목이 안 오른다고 이거 팔고 이거를 갈아탄다 그래갖고 수익률이 반드시 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거래대금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은 전보다는 좀 거래대금 늘어났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이제 거래대금 많이 늘어나지 않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도가 그만큼 안 나오는 시장이라면 거래대금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전보다는 늘면서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보일 수 있겠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죠. 아무래도 거래가 굉장히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력 쪽, 지금 자금이 집중되는 시장 자체는 대형주 시장이고 대형주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마무리한 뒤에는 그 뒤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었구나라는 관점,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소형주로 쏠린 다음에 그쪽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라면 중소형주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탄력은 대형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본다면은 최근에는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있죠. 성광밴드 네. 상당히 탄력이 좋게 나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더니 최근에 시장의 상승과 맞물려서 주가가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유 자체는 실적이었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포트 비중이 100%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일부는 대형주는 좀 갈아타실 필요는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은 글쎄요 뭐 이런 걸까요? 앞서서 우리 일부 마지막에 마감 전략 짜주셨던 수익률 20% 내는 종목도 갖고 계신 김상균 팀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중소형주 실적 호전 종목은 좀 길게 갖고 가고 예, 뭐 가진 분들이야 같은 영역이겠죠. 근데 짧게는 대형주로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조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예, 저도 뭐 그런 조합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 한번 일주일 전만, 진짜 멀리도 아니고 일주일 전만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올 때 장중에 1760까지도 보고 제가 방송을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부분을 잘라야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좀 완전 반대의 질문이 일주일 만에 또 나오니까 또 따라가야 되냐 100포인트 이제 오른 상태인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시황에 정확히 입각해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형주를 따라잡기보다는 지금은 좀 매도 스탠스가 대형주가 맞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가 쉬는 구간에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고르는 건 더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바로 대형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X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의견이 같으시고 뭐 큰 그림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죠? 한 몸에 관심을 받을 때인데 이때 또 갈아타 버리시면은 이게 역사이클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22 통화정책회의 오늘 결과 보고 이 얘기 좀 여쭙고 싶긴 한데 방송 시간상 어쩔 수 없네요. 홍의진 팀장님 내일 네. 어떻게 할까요? 확인 후 대응은 늦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매도를 안 하신 분은 오늘 그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냥 또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측면인 상황에서 일단은 우려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벤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금 일부 현금화를 시키신 다음에 내일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벤트에 대한 집중보다는 시장 흐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강한지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한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당분간은 좀 보셔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죠. 왜냐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저항선이 그동안 이제 지지선 역할을 이제는 해주는지. 그러니까 많이들 저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김선 대리님께서 해주시기를 반등이 나오면 1850선을 말씀하셨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좀 더 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 아무래도 1850선이 지지가 되는지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기관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여기서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좀 꽤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일단은 1850선 정도에서 기관의 매수가 다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대형주를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는 기관의 매도가 나올 때는 조금 더 보류하시고 기관의 매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서 좀 가능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자체는 오늘 매도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는 사실 내일 아침에 두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 자체도 네. 시청자분들께 오후에 이제 찾아뵙지만은 이런 사인이 나오면은 오늘 혹시 홀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좀 미리 주실 수는 없나요? 일단 뭐 예상한 정도로 그냥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내일 뭐 회의에 네. 대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매입 정도로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갑자기 많이 또 뭐 팔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선물도 봐야 되는데 아침에 뭐 한 3천 계약 정도 이상 선물이 들어오거나 네. 하면은 굳이 뭐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계속 약간 좀 박스권 상단이니까 차익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네. 오늘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실 분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하방을 최소한 지지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하게 뭐 오름세가 급했으니까 또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은 또 그래도 계속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김준원 대리만의 내일장 전략을 한마디로 조금 더 구체화해 준다면요? 저는 일단 뭐 저번에도 좀 명확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업종별로 바꿔 탈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관망세가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겹긴 하겠지만은 뭐 계속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만약에 살 기회 또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장은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심리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주춤하는 기간 정도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연저점과 이번 주 수요일 거의 1900 부근의 사이는 22 통화정책회의, 이거 뭐 앞둔 기대감도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의 한마디, 그 정도 차이가 있죠. 자,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보자에 이어서 ECB 회의 보자. 오늘도 관망세가 좀 짙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시장에 거의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뭐가 나오든 간에요. 네, 뭐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 많이 이제 반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뭐 그에 따라 5일 연속 순매수를 했었고요. 오늘 밤에 이제 그 혹시나 하는 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ECB 드라기 총재가 한 말을 고려한다면 뭐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카드가 몇 개 정도인지요? 예,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 플러스 국채 매입 또는 3차 LTR인데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계속 분데스방크 총재라든지 독일 그 정치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앞두고 이제 22 총재가 이제 분데스방크 총재를 만날 텐데요. 뭐 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혹시나 하는 실망감이 만들어질지 여부는 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 강경하게 22 총재가 얘기한 게 있어서 3차 국채 매입은 안 하더라도 3차 LTRO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어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22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물보다 시장의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사실 뭐 실망감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급락은 없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ECB FOMC 이런 이제 중요한 일정이 다 이제 오늘 내일 지나갈 텐데요. 일단 ECB 회의에서 아주 그 실망스럽게 아무런 대응책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좀 일정 부분에 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긴 하는데 ECB가 그 드라기 총재 얘기대로 좀 3차 LTRO까지는 제시를 한다는 상태에서 이제 뉴스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되었다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단기적인 숨고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 FOMC에서 이제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번 성명서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ECB의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거라는 측면, 그리고 8월 중 정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악화가 좀 둔화되는 정도가 나올 수 있어서 숨고르기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그 국면에서는 다시 경기 민감 업종을 다시 매수의 기회라 생각이 들고요. 내일 그 22 회의의 연속선상으로 금요일 날 이제 그 미국의 그 7월 노동부 고용 지표에 계속 연속선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실망이 단기 이렇게 선반영으로 숨고르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마지막에 이번 주 이제 후반에 더 올라갈 거란 얘기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고용 지표 자체도 5월, 6월 이제 7만 건대, 8만 건대 이렇게 낮아졌는데 비농업 일자리 수가요. 이번에는 그 6월 대비 1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되는 게. 근데 그 정도면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가 되는데 그거보다 못 나왔을 때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치 정도는 충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요새 7월달에 많이 이제 감소된 걸 고려한다면 그렇고요. 만약에 ECB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7월 그 노동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 카드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 고용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시켜 준다면은 의외로 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얘기만 끝으로 좀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5월 2일 날에 이제 그 2,000포인트가 고점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경기 민감 그 포트폴리오가 경기 방어 포트폴리오보다 상대적 열의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지난주 그 금요일부터 이제 빠르게 경기 민감 포트폴리오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 올해 5월 고점 이후로 꾸준하게 낮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경기 민감 포트폴리오 측에서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고점은 한 2,000포인트였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1,900 미치죠. 향후에도 약간 더 추가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유럽 일정이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다, 챙겨야 될 게 많지만 더 챙겨야 될 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요, 지난주 한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후 수익률 변화부터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대 남화토건 수익률 대결이 일주일간 있었는데요. 결과는 수익 지키기에 성공한 우리 김주선 대리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자, 남화토건 사실 미군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중소형 건설주였잖아요. 예, 일단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신 분들은 이 회사가 왜 상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깨끗한 회사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 종목을 이거를 추천한 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시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형주 이제 업종 대표주를 많이 매매하시는 건 이제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계속 도니까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익률이 저번 코스피에 비해서 똑같다는 것은 사실 오히려 제가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주 이때가 연저점이어서 그렇죠. 대형주를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종목을 이런 걸 드리고 시향은 또 반대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포트에는 이런 거는 이제 많이는 실을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지만 좀 가치주로서 보석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대형주로 쏠림이 일어나면서 쉬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4대강 굉장히 이슈가 됐던 4대강 공사비가 22조 정도 되는데 이 평택 미군 기지가 2012년부터 2015년이나 16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10조 정도 되는 공사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제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남아통건이 30년 이상 그걸 계속 맡아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 따라 붙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사 놓으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사신 분들도 그냥 쭉 갖고 있어도 보석같이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알아두시면 분명히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의 하나투어. 사실 어제까지 아주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약간 121선을 건드렸네요. 자, 일단은 지난주와 종목이 바뀌었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 맞고요. 근데 이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소외가 되고 있어서 수익률이 좀 안 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종목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좀 말씀드려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설정해드렸던 5만 원까지 반등은 노려보시되 일단 손절 라인은 좀 낮춰서 잡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수급 상황의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손절 라인까지 좀 터치가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적인 매매 4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5만 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다. 근데 이제 대형주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대형주의 상승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중형주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은 같이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드리지 않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 손절가보다 약간 2천 정도 더 내려서 5만 원까지 역시 보자 하나투어 설명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올라온 시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또다시 일주일 후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이번엔 수익이 날까요? 김주선 대리 YG엔터 그리고 홍혜진 팀장님도 확 바뀌셨을까요? 빙그레를 갖고 오신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또 대형주를 또 얘기하자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자, 김주선 대리님 YG엔터. 분명히 계속 시향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를 바로 따라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YG엔터는 상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주목이 되고 워낙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 외국 기업에도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뭐 혹자는 일본의 에이벡스나 미국의 유니버셜하고 비교하지만 시스템 자체 다르기 때문에 네. SM하고 비교를 저는 좀 했을 때 SM은 굉장히 해외나 이런 부분 적극적이어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고 YG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성장 스토리가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사실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SM인데 그 YG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재적으로 이제 좀 비율을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회사에 대한 성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대형주 차익 매물 출회가 충분히 일주일 동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한 5만 원 부근 정도 되는데요. 가격 설명 들어볼까요? 예, 49,400원 정도 그 보고 있고요. 뭐 특별히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49,400원은 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 충분히 장이 지지부진할 때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뭐 5%에서 10%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52,000원 정도로 목표가 일단 설정을 해서 손절가 48,100원 정도 설정하겠지만은 일단 굉장히 이것도 조금 그 장이 저는 이제 조금 관망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 정도 선에서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 가격 설정은 이 정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빙글의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여름철 수혜주다 뭐 이렇게도 사실은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예. 저도 오늘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습니다. 빙그레 거 하나 먹었는데 예. 일단은 무더위 빙가업체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나나맛 우유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성장 스토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지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된 부분 자체, 업종 자체가 음식료였죠. 근데 이제 국내 내수뿐만 아니고 수출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종목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2의 오리온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죠. 저는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동안에 시세를 이끌었던 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의 방향성과 기관의 방향성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동안에는 그 사이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하실 가격 85,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92,000원 아무래도 전고점까지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 자체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의 상승시 주가 자체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격도 줄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바람직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 이상 밀릴 때도 기관은 샀네요. 자, 두 분의 펀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요, 빙그레 대 YG엔터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의 빙그레부터 보시면요. 여름철 빙과류 많이 드시니까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오늘 한 3% 정도 이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기관은 샀고 거래량도 적었습니다. 이때가 매수 찬스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매수가는 85,500원, 목표가는 정고점까지입니다. 김주선 대리 YG엔터도 이어서 보죠. 이제 SM 같은 성장 스토리가 YG엔터에서도 펼쳐질 것이다 기대하고 계시고, 큰 그림에서는요, 대형주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중형주가 이제 매기를 받을 것이다라는 순환매 관점도 있으십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살짝 밑,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전고점인 52,000원, 손절가는 48,000원대 초반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를 이제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저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